1945년 8월 15일, 해방의 함성이 경성 하늘을 찢어놓던 그날 밤, 골목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기쁨은 짧았고 배고픔은 길었습니다. 법은 종이에만 있었고 주먹은 사람들 목덜미에 닿아 있었죠. 경성은 정글이었습니다. 굶주린 늑대들이 웃고 착한 사람들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경찰은 모자챙을 눌러쓰고도 무언가를 못 본 척했고, 건달은 담배 연기 사이로 형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지 낮과 밤이 바뀌는 순간마다 달라졌습니다. 그 무렵 경기도 이천에서 올라온 한 덩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죠. 황소도 맨손으로 때려잡는다더라. 과장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 시대엔 과장이 현실보다 덜 무서웠습니다. 그는 칼을 잘 쓰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잔기술도 없었습니다. 대신 몸 자체가 무기였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 통나무 같은 허벅지, 느리게 걸어도 숨이 막히는 압박감. 상대가 먼저 겁을 먹었습니다. 겁을 먹는 순간 싸움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정재, 훗날 정치깡패라는 단어를 사람들 입에 처음으로 각인시킨 남자. 하지만 처음부터 그는 정치판을 꿈꾸던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한때 제복을 입었습니다. 순경 이정재, 상상되십니까? 극어구가 꽉 끼는 제복을 입고 호루라기를 물고 거리를 순찰하던 모습. 그는 나름대로 질서라는 걸 믿었을 겁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공권력만이 길이라고, 자신에게는 그 길을 밀어붙일 힘이 있다고. 그런데 세상은 착한 믿음을 제일 먼저 비웃습니다. 당시 경찰 조직은 썩어 있었습니다. 잡아넣어도 풀려났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문이 열리고 뇌물 한 봉투면 죄가 지워졌습니다. 범죄자는 유유히 걸어 나왔고 순경은 허탈하게 침만 삼켰습니다. 상사들은 이렇게 말했죠. 세상 물정 참 모른다. 적당히 눈 감고 사는 게 애국이야. 애국. 그 말이 그렇게 더럽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그는 그때 처음 알았을 겁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동대문 시장에서 터집니다. 먼지 날리는 장터 한복판. 자잘한 양아치들이 상인들의 좌판을 걷어차고 돈을 못 내는 늙은 노인에게 발길질을 꽂던 순간 이정재는 참지 못했습니다.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양아치들을 접어버렸습니다. 씨름에 들배지기, 아스팔트 바닥이 울리고 거품 물고 쓰러지는 얼굴들.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박수쳤을 겁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경찰이 나타났구나. 하지만 돌아온 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 양아치들 뒤에 형님이 있었고 그 형님 뒤에 경찰이 있었습니다.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이정재는 징계를 받고 굴욕적인 사과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복을 벗었습니다. 흙탕물 위로 툭 던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리고 돈은 그보다 더 가깝다. 그날부터 이정재는 더 이상 순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자기 주먹으로. 며칠 뒤 그는 고향 후배들과 덩치 좋은 씨름 인맥을 불러 모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동대문으로 간다. 동대문 시장에 도착하자 싸움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니, 싸움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습니다. 우두머리 멱살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렸을 때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재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의 먼지는 내가 판다. 상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또 다른 늑대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늑대는 이빨을 숨기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럴싸하게 동대문 상인연합회. 보호비는 회비가 됐고 갈취는 관리가 됐습니다. 겉으로는 합법단체처럼 보였지만 속은 철저한 폭력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정재는 단순한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흐르는 길목을 읽었고 사람의 공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았습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이소. 댓글로 다음 타겟 이름도 남겨주시면
서울 밤거리 더 깊은 데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유통망, 광목천 밀가루 설탕. 그 시절엔 금보다 귀했던 물자들. 그 길목에 이정재의 그림자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곧 알게 됩니다. 이 덩치 큰 사내의 야망이 동대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그가 바라보는 건 시장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더 밝은 곳, 경무대와 국회 쪽이었습니다. 주먹으로 올라갈 수 없는 곳을 주먹으로 열어젖히려는 눈빛. 그 사다리가 놓이는 순간 서울의 밤은 더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은 곧 피비린내로 변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정재가 서울 암흑가의 설계자로 완전히 변모하는 첫 거래가 시작됩니다. 그 거래의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비가 오면 서울은 더 솔직해집니다. 네온은 번지고 사람의 욕심은 젖은 아스팔트처럼 미끄러워지죠. 동대문 시장, 그 한복판에서 회비라는 말이 돌아다니기 시작한 순간 이정재의 왕국은 이미 절반은 완성돼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처음엔 버텼습니다. 또 뜯어가려는 거겠지. 그런데 방법이 달랐습니다. 맞고 깨지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대신 가게 앞에 하루 종일 서 있는 젊은 놈들이 생겼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손을 안 댑니다. 그저 헛기침 한 번, 눈빛 한 번. 손님들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게는 며칠 만에 파리만 날렸죠. 결국 상인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정재 사무실, 먼지 쌓인 장부가 놓인 책상 앞에서 늙은 손이 떨립니다. 회장님, 제가 미안합니다. 그리고 밀린 회비에 성이라는 이름의 돈을 더 얹어놓습니다. 이정재는 그 돈을 세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쓸어 담고 담배만 피웁니다. 그 태도가 더 무서웠습니다. 돈에 눈이 먼 양아치가 아니라 돈을 도구로 쓰는 놈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동대문 상인연합회는 조직이 아니라 회사가 됩니다. 이정재는 사람에게 직함을 붙였습니다. 본부장, 부장, 과장, 계장. 명찰은 없지만 서열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부하들 옷도 바뀌었습니다. 헐렁한 작업복 대신 양복, 기름 바른 머리, 90도로 인사하는 법. 우리는 깡패가 아니다, 관리단이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양복 안주머니 속에는 늘 둔탁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정재의 진짜 무기는 완력이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그는 물자 길목을 꽉 잡았습니다. 광목천 밀가루 설탕.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결국 물건이었습니다. 그 물건이 지나가는 길에 이정재의 사람이 서 있으면 가격이 바뀌고 거래가 바뀌고 사람 목숨값도 바뀌었습니다. 그 시절엔 칼보다 배급표가 더 무서웠으니까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대문은 건드리지 마라. 그 말이 퍼질 때마다 다른 구역의 놈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명동, 종로, 서대문, 각자 자기 구역을 전통처럼 지키던 터줏대감들이 있었죠. 그들은 이정재를 촌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천에서 올라온 씨름꾼 주제에 서울판을 뒤흔든다.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결국 한 패거리가 넘어옵니다. 칼을 쓰는 놈들이었습니다. 밤을 틈타 상점 몇 군데를 태우고 시장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도발합니다. 고려하니 계산이었습니다. 이정재가 겁을 먹으면 동대문은 갈라지고 갈라지면 그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게 서울 바닥의 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시장 입구에 이상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줄지어 무릎 꿇어 있는 사내들, 벌벌 떠는 어깨, 얼굴은 퉁퉁 부어서 누군지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손이 쥐어짜인 듯 망가져 있습니다. 칼잡이들이 칼을 잡지 못하게 손부터 망가뜨렸다는 소문이 돌죠. 이정재는 거기서 한 발짝 떨어진 곳에 서서 담배를 피웁니다. 눈빛은 차갑습니다. 목소리는 더 낮습니다. 여긴 내 집 앞마당이다. 그 말 한 줄로 동대문은 금지구역이 됩니다. 누가 들어오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도 건달도 상인도 다 같은 규칙. 이정재라는 이름이 곧 규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사람은 멈춥니다. 자기 왕국을 지키는데 만족할 법도 하죠. 하지만 이정재의 눈은 늘 더 멀리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를 봤습니다. 시장 골목이 아니라 서울의 중심을요. 경무대, 국회. 사람들의 목에 걸린 배지라는 금속 조각. 주먹은 감옥으로 가지만 권력은 청와대로 간다. 그걸 그는 너무 빨리 배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증명할 기회가 곧 찾아옵니다. 양복 입은 정치인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이 회장 우리 좀 도와주게. 이정재는 웃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손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정재가 정치라는 가면을 처음 만지는 순간을 따라갑니다. 그가 처음으로 국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그 밤, 과연 누구의 주문이었을까요? 그 손은 깨끗했습니다. 손톱 밑에 때도 없고 담배 냄새도 없고 피 냄새는 더더욱 없었죠. 하지만 그런 손이 제일 잔인합니다. 더러운 일은 남에게 시키고 본인은 서류 위에서만 움직이니까요. 1950년대 중반 서울은 겉으로는 재건의 도시였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간판이 다시 켜지고 사람들은 다시 장사를 하고 라디오에서는 애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서울은 또 다른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권력의 배가 고팠고 시장의 돈줄은 더 굵어졌습니다. 이정재는 그 변화를 제일 먼저 맡았습니다. 동대문에서 돈이 흘러들어오자 그는 알았습니다. 이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돈은 결국 보호막이 필요하고 보호막은 결국 권력에서 내려온다는 걸요. 그래서 그는 먼저 양복을 정리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단정한 양복을 입히고 사람을 부르는 말도 바꿉니다. 야가 아니라 선배님, 삥이 아니라 회비, 협박이 아니라 관리. 언어를 바꾸면 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가 만든 건 폭력 조직이 아니라 폭력이 합법처럼 보이는 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은 곧 정치판의 냄새를 끌어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인들은 늘 바빠집니다. 표를 모아야 하고 상대를 꺾어야 하고 집회를 막아야 하고 그런데 법으로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을 쓰면 들키고 군대를 쓰면 위험합니다. 그러니 남는 건 하나죠. 어느 날 이정재 사무실에 양복 입은 사내들이 찾아옵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눈빛은 계산적입니다. 이 회장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젊은 것들이 선동을 하고 야당이 시끄럽고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그 한 단어가 참 웃깁니다. 조용히 하라는 말은 소리나지 않게 때리라는 뜻이니까요. 이정재는 처음엔 잠깐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시장 보스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늘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배지, 금배지, 그 작은 금속 조각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 그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담배를 한 모금 빨고 연기를 천천히 뱉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나한테는 뭐가 남습니까? 그 질문이 바로 거래의 시작입니다. 정의도, 애국도, 반공도 그 앞에서는 다 가격표가 붙습니다. 정치인들은 미소 짓습니다. 그들은 이런 타입을 좋아하거든요. 원칙이 없는 대신 계산이 정확한 놈, 시켜야 할 일을 묻지 않고 해주는 놈, 그리고 나중에 버려도 세상은 그를 깡패라고 욕해줄 놈. 그날 이후 이정재의 조직은 행동대가 됩니다. 집회장 주변에 서서 팔짱 끼고 서 있는 양복들, 연단 앞에서 누군가를 밀쳐 넘어뜨리는 어깨, 마이크 선을 끊는 손, 돌멩이를 던지고도 우리는 애국 청년단이다 라고 외치는 입. 그 말이 통하는 시대였죠. 누가 더 큰 목소리로 애국을 외치느냐에 따라 죄가 사라지던 시대. 경찰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합니다. 윗선이 시키니까요. 그게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폭력으로 굴러가고 낮은 거짓말로 굴러갔습니다. 이정재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는
시장을 지키는 보스가 아니라 정권을 지키는 칼이 됩니다. 그리고 칼은 항상 더 많은 피를 요구합니다. 한 번 휘두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휘두른 순간부터 계속 손을 부릅니다. 이번에도 다음에도 더 확실하게. 그런데 문제는 칼이 스스로를 칼이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정재는 자신이 쓰이는 도구가 아니라 필요한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없으면 너희는 못 산다. 그 착각이 그를 더 큰 욕망으로 끌고 갑니다. 나도 직접 배지를 달아야겠다. 이제부터는 대리 폭력이 아니라 직접 권력입니다. 국회로 들어가면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못한다. 그게 그의 결론이었죠. 하지만 정치판은 주먹판보다 차갑습니다. 주먹판은 배신을 해도 얼굴을 보지만 정치판은 웃으면서 칼을 꽂습니다. 이정재는 아직 그 차이를 완전히 모릅니다. 아니, 알고도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곧 그를 아버지라 부르던 권력자가 그의 꿈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이정재가 평생 처음 느끼는 굴욕, 그 굴욕이 어떤 폭발을 부르는지 다음 편에서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왔으면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이소. 권력자들은 왜 깡패를 썼을까? 그 답 다음 편에서 더 서늘하게 풀어드립니다. 이정재는 이제 선택의 문 앞에 섭니다. 끝까지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길을 열기 위해 칼을 갈 것인가? 그가 고개를 드는 순간 서울의 밤은 다시 피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권력은 늘 배고팠습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은 손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더러움을 대신 떠안아줄 누군가를 찾죠. 이정재는 그 누군가로 선택된 뒤부터 스스로를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착각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꿈이 현실이 될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그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금배지, 국회의원, 깡패가 아니라 선출된 권력이 되는 것. 그게 완벽한 세탁이니까요. 그는 고향 이천으로 내려갑니다. 주말마다 내려가 잔치를 열고 노인들 손에 쌀과 고무신을 쥐어줍니다. 학교에 장학금을 내고 길을 닦고 다리를 놓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천의 아들이다. 살아있는 부처다. 참 웃기죠. 어제까지 서울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던 손이 오늘은 고향에서 선행의 손이 됩니다. 하지만 선행이라는 건 진짜로 하려면 조용해야 합니다. 이정재의 선행은 시끄러웠습니다. 그가 돈을 뿌리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외쳐야 했습니다. 그건 선행이 아니라 투자였으니까요. 표밭에 뿌리는 씨앗,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나간다. 그런데 정치판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든 판 고맙다. 이제 비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그가 아버지라 불렀던 권력자였다는 게 문제였죠. 이기붕, 자유당의 실세, 이정재가 믿었던 뒷배. 그가 어느 날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정재야, 이번엔 자네가 양보하게. 내가 이천에서 나가야겠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정치에서는 부탁이 명령처럼 들리고 명령은 웃음으로 포장됩니다. 이정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밭 갈고 씨 뿌리고 돈 뿌리고 사람들 마음 만들었는데 수확할 때가 되니 그걸 통째로 가져간다고. 그는 처음으로 반기를 들려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공기가 싸늘해집니다. 권력자의 얼굴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정재는 느낍니다. 정치판의 진짜 무기는 주먹이 아니라 과거라는 걸요. 자네 과거 잊었나? 우리가 눈 감아주면 애국자고 눈 뜨면 깡패야.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당신은 내가 살려주는 동안만 살아있다. 그게 정치의 협박입니다. 주먹보다 조용하고 그래서 더 무섭죠. 이정재는 며칠 밤을 술로 지새웁니다. 천하장사라 불리던 몸이 술 기운에 흔들립니다. 속이 타들어가는데 어디에 화를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권력자를 때릴 수는 없고 거절하면 죽습니다. 그가 가진 주먹은 결국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주먹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굴복합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기붕 선생을 위해 이천 공천을 양보하겠습니다. 입으로는 애굽을 말하지만 눈은 붉습니다. 굴욕의 눈물, 그리고 복수의 불씨. 이 장면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금이었습니다. 그 금이 한번 생기면 아무리 덧칠해도 보입니다. 그날 이후 이정재는 더 이상 권력자를 믿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충성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갑니다. 자기 손으로 배지를 달기 위해, 혹은 배지를 단 놈들을 끌어내리기 위해. 그렇게 그는 더 잔인해집니다.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조금만 쓸모가 줄면 버려질 거라는 공포. 그 공포는 사람을 괴물로 만듭니다. 그리고 괴물은 늘 주변부터 정리하죠. 조직 내부에서도 숙청이 시작됩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놈, 입이 가벼운 놈, 딴 마음 품는 것 같은 놈. 그런 놈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강변 어딘가에서 사고로 발견된다는 말이 돌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건 이를 전문으로 한다는 뜻이니까요. 이정재는 스스로를 이렇게 세뇌했을 겁니다. 나는 애굽을 하는 거다. 질서를 지키는 거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였죠. 살아남기 위해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그들을 향해 웃으며 말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필요하지. 형님들, 이쯤에서 한 번만 물어봅시다.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건 주먹입니까? 아니면 굴욕입니까? 댓글로 형님들 생각을 남겨주이소. 다음 편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굴욕의 불씨가 사건이 됩니다. 서울 한복판 수십만이 모인 자리. 민주주의를 외치는 목소리 위로 누군가가 선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 악취나는 선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1957년 5월 25일 서울 장충당 공원. 그날의 공기는 뜨겁고 사람들의 눈빛은 더 뜨거웠습니다. 수십만이 모였습니다. 입으로는 독재 타도를 외쳤고 가슴으로는 이제는 끝내자를 외쳤습니다. 정권은 그 광경을 보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경찰로 맡기엔 여론이 무섭고 군대를 꺼내면 더 큰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또 그 더러운 선택을 합니다. 법 대신 주먹, 그리고 주먹을 다루는 남자 이정재. 이 회장, 오늘 좀 조용히 해주게. 전화 한 통. 명령은 짧았습니다. 그 짧은 명령 한 줄이 서울의 민주주의를 더럽히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이정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판은 거절하면 끝이라는 걸. 그는 고급 요정에서 술잔을 내려놓고 행동대장을 불렀습니다. 유지광, 이마수, 이름만 들어도 바닥이 숨을 삼키던 주먹들. 그들이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정재는 낮게 말합니다. 기억에 남을 선물 준비해라. 선물. 정치판에서 선물이란 말은 늘 역겹습니다. 피가 묻거나 오물이 묻거나 둘 중 하나니까요. 그날의 선물은 냄새부터 사람을 죽였습니다. 오후 연단 위에서 야당 인사들이 열변을 토하던 순간 트럭 몇 대가 공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짐칸이 열리고 양복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손에는 몽둥이와 돌멩이. 하지만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양동이. 뚜껑이 열리는 순간 악취가 번집니다. 인분과 오물을 섞은 투척물. 그걸 연단과 군중에게 그대로 뿌립니다. 순간 공기가 찢어집니다. 비명, 구토, 공포. 사람들은 냄새를 피해 뛰다가 몽둥이를 맞습니다. 마이크가 꺾이고 연단이 부서지고 구호는 찢겨나갑니다. 민주주의의 얼굴 위로 가장 더러운 것이 덮였습니다. 경찰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폭력보다 더 큰 폭력은 공권력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 이정재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는 시내의 한 요정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잔을 들고 뉴스를 듣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장충단 공원 집회가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정체불명, 그 말이 웃깁니다. 정체는 너무 분명했으니까요. 다만 말할 수 없었을 뿐 이정재는 무표정했습니다. 성공했다. 그런데 그 성공의 맛은 어딘가 텁텁합니다. 자기 혐오가 목구멍에 걸립니다. 예전엔 주먹으로 이겼다고 스스로 믿었지만 오늘은 냄새로 눌렀습니다. 그는 그 더러움을 지우려고 더 잔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정리가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 자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 조직 안에서 입이 무거운 척하다가 눈빛이 바뀐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사라집니다. 사라졌다는 소문만 남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없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서울은 또 한 번 배웁니다. 이정재는 단순한 시장 보스가 아니라 정권이 쓰는 칼이라는 걸. 칼은 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칼은 결국 칼을 쥔 손까지 물어뜯습니다. 그걸 그는 아직 모릅니다. 아니,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조직 내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행동대장 유지광조차 이정재의 변화를 보며 속이 뒤집힙니다. 형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공포로 묶인 충성은 더 큰 공포 앞에서 풀립니다. 이정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웁니다. 1960년 운명의 해가 다가옵니다. 3월 15일 부정선거. 마산에서 시작된 불꽃이 서울로 번집니다. 이정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번 파도는 자기 주먹으로 막을 수 없는 파도라는 걸. 그런데도 위에서는 말합니다. 다 쓸어버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여전히 오만합니다. 그 오만이 곧 목숨값이 됩니다. 형님들, 여기서 질문 하나. 그날 장충단에서 뿌려진 선물은 누가 주문했고 누가 책임졌을까요? 정치인은 손이 깨끗했고 깡패는 손이 더러웠습니다. 그럼 죄는 누구 겁니까? 다음 편 49의 불길이 서울을 삼킬 때 이정재는 도망칠 곳 없는 쥐가 됩니다. 왕국이 무너지는 순간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1960년 4월 19일 서울 하늘은 최루탄 연기로 뿌옇게 흐렸습니다. 그런데 거리의 눈빛은 태양보다 뜨거웠죠. 학생들이 먼저 뛰었고 사람들은 뒤따라 뛰었습니다. 교복 넥타이 시장 앞치마, 그날만큼은 신분이 없었습니다. 남은 건 분노 하나. 이정재는 동대문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 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자기가 만들었다고 믿었던 공포가 한낱 연기처럼 흩어지는 장면. 회장님, 경찰이 뚫렸습니다. 시위대가 경무대로 가고 있어요. 부하가 숨이 넘어가게 보고합니다. 이정재는 깊게 한 모금 빨아들입니다. 올 것이 왔다. 그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굴러나옵니다. 그가 평생 공포로 쌓아올린 성이 파도 앞에서 모래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이라는 뒷배가 사라지면 조폭은 그냥 조폭입니다. 보호막이 사라지면 칼도 주먹도 쇠조각일 뿐입니다. 하야 성명. 이승만은 떠났고 이기붕일가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어제까지 아버지라 부르던 사람은 한순간에 역사의 시체가 됩니다. 그 순간 이정재의 세계도 같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경찰서장이 태도를 바꿉니다. 어제는 인사하러 오던 놈이 오늘은 체포영장을 들고 옵니다. 기업인들은 뇌물을 바치던 손으로 이제는 폭로장을 씁니다. 사람들은 돌을 줍습니다. 그 돌은 정의의 돌이기도 하고 복수의 돌이기도 합니다. 이정재는 깨닫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그런데 도망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의 얼굴은 너무 유명했습니다. 거리에 수배 전단이 붙습니다. 정치 깡패 이정재 검거하라. 자경단이 생기고 골목마다 눈이 달립니다. 이제 그가 숨 쉴 곳은 서울 어디에도 없습니다. 동대문 사무실은 불탔습니다. 그가 왕국이라 부르던 곳이 군중의 발에 짓밟힙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장부가 찢어지고 금고가 털립니다. 그가 아끼던 차도 전복되어 불길에 휩싸입니다. 권력이란 게 원래 그래요. 있을 때는 철벽인데 없을 때는 종이입니다. 이정재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가옥으로 숨어듭니다. 밤마다 사이렌 소리에 눈을 뜹니다.
그 천하장사 덩치가 쥐처럼 숨을 죽입니다. 옆에 부하가 울먹입니다. 형님, 이제 어떡합니까? 이정재는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이 없다는 건 답이 없다는 뜻이죠. 며칠, 아니 몇 주, 그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변호사 쓰고 적당히 살고 나오면 그런 희망이 제일 위험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늦거든요. 결국 꼬리가 잡힙니다. 1960년 5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총격전도 없고 영화 같은 저항도 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수갑을 내밉니다. 다 끝났군. 그 목소리는 체념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검찰청으로 끌려가는 길, 군중이 몰립니다. 욕설이 날아들고 돌이 날아듭니다. 죽여라. 우리 아들 살려내라. 이정재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얼굴에 죽은 눈, 그게 몰락한 권력자의 표정입니다. 유치장, 차가운 바닥. 그는 앉아서 생각합니다. 이천의 흙바닥 동대문 첫날 양복 입은 정치인들.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그리고 늦게 찾아오는 질문.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렸나? 그런데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혁명 직후에 전국은 혼란했고 재판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 틈새에서 이정재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역사는 한 번 더 뒤집힙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탱크 소리가 서울을 긁고 지나갑니다. 군인들이 들어옵니다. 군사정권은 민심을 얻기 위해 사회학 일소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표적이 누구였을까요? 깡패들. 특히 가장 유명한 깡패, 이정재. 교도관의 말투가 바뀝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야, 이정재, 세상이 바뀌었음을 그는 복도에서 배웁니다. 군사재판은 법리가 아니라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 속도는 사람 목을 겨누는 속도입니다. 형님들, 여기서 한 번만 상상해 봅시다. 혁명으로 살아남을 뻔했던 사내가 군사정권의 본보기가 되는 순간, 그 순간 이정재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억울함일까요? 공포일까요? 아니면 분노일까요? 다음 편, 군사재판과 함께 시작되는 깡패 소탕의 본격적인 서막, 그리고 이정재가 겪게 되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의 행진이 열립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탱크의 쇳소리가 서울의 잠을 긁어 깨웠습니다. 군복은 말이 없고 말이 없는 만큼 잔인합니다. 군사정권은 첫날부터 외쳤습니다. 사회학 일소. 그 말은 곧 이렇게 번역됐죠. 본보기를 세워라. 그리고 본보기로 가장 알맞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했고 가장 더러웠고 가장 대중의 분노를 끌어낼 수 있는 얼굴. 이정재. 서대문 형무소. 독방의 공기는 축축했고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이정재는 이미 혁명 재판으로 기운을 잃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도관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엔 은근히 눈치를 보던 놈들이 이제는 철창을 곤봉으로 쾅쾅 두드립니다. 야, 이정재, 세상 바뀐 거 모르냐? 그 말 한 줄에 이정재는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정권이 바뀌면 죄의 무게도 바뀝니다. 민주당 정권 아래선 재판이 느렸고 틈이 있었고 돈이 조금은 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정권은 다릅니다. 그들은 협상을 모릅니다. 그들은 결론부터 갖고 들어옵니다. 조사가 시작됩니다. 헌병대 수사관들은 거칩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고 단단합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낮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이니까요. 장충단 사건 네가 지휘했지. 국회 난임 네가 배우지. 이기붕한테 얼마 받았나. 질문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이정재는 처음엔 버팁니다. 나는 모른다. 아래 것들이 했다. 하지만 군인들은 웃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하들을 잡아다가 조서를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대질신문실에서
이정재는 자기 그림자를 마주합니다. 옛 부하들, 어제까지 형님을 외치던 입들이 오늘은 살기 위해 말합니다. 회장님이 시킨 겁니다. 우린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기붕 부의장이랑 선거 자금, 그건 회장님이 그 순간 이정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분노, 배신감, 아니요. 그보다 더 큰 것, 완전한 고립.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감각입니다. 이정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기가 공포로 묶어놓은 충성은 더 큰 공포 앞에서 풀린다는 걸. 자기가 뿌린 건 의리가 아니라 이익이었고, 이익은 더 큰 이익 앞에서 갈라집니다. 그게 조직의 진짜 본질이었죠. 군사재판정, 분위기는 살벌합니다. 판사 속에는 군복 입은 장군들, 방청석에는 총든 헌병들. 법정이라기보다 처형을 위한 무대입니다. 검찰관이 구형을 읽습니다. 피고인 이정재, 폭력 조직 결성, 갈취, 정치 테러,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사형, 사형. 그 단어가 공기 속에 떨어지는 순간 이정재의 목이 마릅니다. 그는 최후 진술을 합니다. 저는 무식해서 정치가 뭔지 몰랐습니다. 윗분들이 시켜서. 그 말은 변명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는 도구였다. 하지만 군사정권은 도구를 살려두지 않습니다. 도구는 쓰고 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군인들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깡패의 말로가 뭔지, 그게 혁명의 정당성이고 민심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내려진 결정, 조리돌림, 포승줄로 묶어서 서울 시내를 걷게 해라. 그건 사형보다 더 잔인한 형벌입니다. 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방식. 한때 왕처럼 군림하던 자를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 그 순간부터 이정재는 이미 한 번 죽은 겁니다. 그는 감방에서 그 소식을 듣고 벽을 짚었을 겁니다.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게 쪽팔림이라고 바닥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거부할 힘이 없습니다. 헌병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를 끌어냅니다. 포승줄이 몸을 조입니다. 목에는 팻말이 걸립니다. 나는 깡패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그 글자가 목을 조입니다. 줄보다 더 세게 조입니다. 이정재는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들지 못할까요? 형님들,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집니다. 사람은 언제 진짜로 무너지나요? 칼에 맞을 때입니까? 밧줄이 목을 조일 때입니까? 아니면 수십만의 눈앞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그 순간입니까? 다음 편 광화문 내거리, 트럭에서 끌려 내려오는 밤의 대통령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목격한 역사상 가장 기괴한 행진이 시작됩니다. 이정재는 그 길 끝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맑은 날이 더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숨길 구름이 없으니까요. 광화문 내거리 시청 앞 종로로 이어지는 길목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노로,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누군가는 한번 보자는 마음으로 군용 트럭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짐칸의 덮개가 젖혀지는 순간 냉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서 남자들이 하나둘 내려옵니다. 한때 밤의 왕이라 불리던 얼굴들, 유지광, 이마수, 그리고 맨 앞줄 이정재. 그런데 지금 그들은 왕이 아닙니다. 낡은 수에 포승줄, 맨발, 그리고 목에 걸린 팻말. 그 팻말이 그들의 얼굴을 때립니다. 나는 깡패다. 그 한 줄이 사람을 사람에서 짐승으로 바꾸는 주문처럼 보였습니다. 이정재는 맨 앞에 섰습니다. 덩치는 여전히 큽니다. 하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습니다. 큰 몸이 더 처량해 보일 때가 있죠. 왕좌에서 내려온 거인은 도망칠 곳 없는 죄수가 됩니다. 헌병의 호각소리, 북소리 같은 군화발, 행진이 시작됩니다. 줄줄이 엮인 포승줄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꽂힙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기자들은 셔터를 누릅니다. 이 장면은 기록될 겁니다. 군사정권이 원하는 기록으로 군중이 웅성거립니다. 저기 이정재다. 꼴 좋다.
욕설이 날아듭니다. 침이 날아듭니다. 돌멩이가 날아듭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정재의 차가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사라지면 대중의 기억도 같이 바뀝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차갑고 빠르고 잔인합니다. 이정재는 묵묵히 걷습니다. 아스팔트가 뜨겁고 거칩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느낌. 피가 배어나오는데도 그는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면 곤봉이 날아옵니다. 그는 앞으로만 갑니다. 앞만 보면서도 모든 게 보입니다. 종로, 을지로, 동대문, 자기가 호령했던 거리들, 자기가 돈을 부렸던 요정들, 자기가 빼앗았던 극장들, 그 모든 풍경이 그대로인데 자신만 달라져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잔인합니다. 사람 하나 죽어도 간판은 불을 봅니다. 행렬이 동대문 시장 앞을 지날 때 이정재의 걸음이 순간 흔들립니다. 그의 왕국, 그의 땀과 야망이 묻어있던 곳. 상인들이 몰려나와 그를 봅니다. 눈빛이 복잡합니다. 조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연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칩니다. 그 눈물이 이정재에게는 돌보다 아팠을 겁니다. 욕을 먹는 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정은 왕을 완전히 죽입니다. 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입니다. 숨고 싶습니다. 하지만 숨을 곳이 없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그는 완전히 벌거벗겨져 있습니다. 행진은 시청 앞 광장 부근에서 멈춥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군중 앞에서 연단에서는 누군가가 죄상을 읽습니다. 저들은 흡혈귀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악마다. 함성이 광장을 덮습니다. 죽여라. 그 소리는 최루탄보다 더 매웠습니다. 이정재는 눈을 감습니다. 귀를 막고 싶지만 손은 묶여 있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증오를 받아냅니다. 이게 군사정권이 원한 그림입니다. 국민에게 보여주는 정의의 쇼. 하지만 쇼가 끝난다고 그의 치욕이 끝나진 않습니다. 감옥으로 돌아온 이정재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벽만 봅니다. 교도관이 밥그릇을 밀어 넣어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였다고들 합니다. 차라리 빨리 죽여라. 그때부터 그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았겠죠. 그리고 며칠 뒤 판결이 내려옵니다. 사형. 판사봉 소리가 탕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는 놀라지 않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얼굴. 이제 남은 건 날짜뿐입니다. 형님들, 여기서 한 번만 떠올려 봅시다.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죽음을 듣는 때가 아닙니다. 죽기 전 살아서 수치심을 다 겪는 그때입니다. 이정재는 이미 영혼이 한 번 끊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몸이 끊기는 일뿐. 다음 편, 사형 집행의 날이 다가오는 서대문 형무소의 새벽. 이정재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얼굴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1961년 10월 19일 서대문 형무소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가을바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갑고 너무 깨끗했죠. 마치 저승에서 불어오는 입김처럼 감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립니다. 철문이 긁히는 소리, 군화발의 규칙적인 발걸음. 교도관 2명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말투가 다릅니다. 거칠게 내뱉던 욕설 대신 이상하리만큼 짧고 정중한 말. 이정재, 나가자.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형수는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손끝이 차갑게 식습니다. 천하장사라 불리던 덩치도 밧줄 앞에서는 사람 하나일 뿐입니다. 이정재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수위가 몸에 축 늘어지고 등판은 생각보다 작아 보입니다. 그 큰 어깨가 이렇게 작아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는 벽을 한번 짚습니다. 다리가 떨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복도를 걸어갑니다. 다른 방의 죄수들은 숨을 죽입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철창 사이로 몰래 봅니다. 한 시대의 거물이 퇴장하는 길, 그 길 위에는 축하도 연민도 없습니다. 오직 침묵만 있습니다. 짧은 복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정재의 머릿속엔 무엇이 지나갔을까요? 이천의 흙바닥에서 씨름판을 휩쓸던 환호, 동대문 시장을 처음 접수했을 때의 희열, 양복 입은 정치인들과 악수하던 밤, 장충단 공원의 그 악취, 광화문에서의 조리돌림,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 질문 하나입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었던가? 문이 열립니다. 사형 집행장. 목에 걸린 밧줄이 뱀처럼 늘어져 있습니다. 그 밧줄은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서 더 확실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니까요. 검사, 교도소 관계자, 종교인 몇 명의 눈이 그를 봅니다. 그 눈들은 무표정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끝나는 장면을 너무 많이 본 눈들. 이정재는 그 가운데 의자에 앉습니다. 집행관이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 이정재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뜹니다. 눈빛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체념인지 내려놓음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합니다. 나는 흙에서 태어나 짐승처럼 살았다. 이제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간다. 그 말이 진짜 참회였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미화하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요? 그는 이어서 아주 짧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나로 인해 고통받은 이들에게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늦은 미안은 듣는 사람에게는 칼과 다를 바 없죠. 그는 마지막 담배를 청합니다. 담배의 연기가 천천히 허공으로 올라갑니다. 형체 없이 흩어집니다. 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거대했고 끝내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담배를 비벼 끕니다. 집행관들이 다가옵니다. 눈가리개가 씌워지고 손이 뒤로 묶입니다. 밧줄이 목을 감쌉니다. 차갑고 거칠고 확실한 감각. 그 순간 이정재는 더 이상 회장님도 아니고 대부도 아닙니다. 그저 사형수 한 명입니다. 사람들이 붙여준 모든 수식어가 밧줄 앞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신호, 바닥이 꺼지는 소리, 그리고 짧은 경련, 긴 침묵. 1961년 10월 19일 이정재는 그렇게 세상과 작별합니다. 너무 뜨겁게 타올랐고 너무 빨리 재가 된 삶. 향년 44세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개인의 최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군사정권은 그를 본보기로 삼아 전국의 깡패들을 쓸어담았습니다. 지하 세계의 질서는 재편됐고 정치 깡패라는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동대문은 다시 장사의 거리로 돌아가고 사람들은 다시 낮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밤은 기억합니다. 권력의 유혹이 있는 한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은 멈추지 않는다는 걸. 이정재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방식은 한동안 서울의 뒷골목에 그림자처럼 남았겠죠. 형님들,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재의 인생에서 가장 서늘했던 장면, 형님들은 어디였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이소. 다음 이야기는 더 깊고 더 차갑게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이정재는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괴물을 필요로 했던 시대의 산물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이야기 끝에 늘 이렇게 말합니다. 끝났다. 하지만 암흑가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난 건 얼굴 하나일 뿐 구조는 남습니다. 이정재가 사라진 자리엔 다른 이름들이 들어옵니다. 다른 조직, 다른 구역, 다른 방식, 그리고 더 세련된 폭력. 1961년 이후 군사정권은 소탕이라는 이름으로 바닥을 갈아엎었습니다. 국토건설단, 강제노역, 거리의 깡패들을 트럭에 실어 끌고 가던 장면이 전국에 퍼졌죠. 대중은 박수쳤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바로 선다. 그 박수는 이해할 만합니다. 밤마다 맞고 뜯기던 사람들에겐 누군가 대신 때려주는 장면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군화발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빈틈이 남습니다. 공포로 유지되던 질서가 사라지면 또 다른 공포가 자리를 노립니다.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돈이 흐르는 곳, 권력이 약해지는 틈, 그리고
무너진 도시의 어둠 속에서 새로운 왕들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동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정재가 만들었던 방식, 회비와 관리라는 말로 포장된 시스템, 그게 바로 조폭의 현대화였습니다. 주먹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돈줄과 명분,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이정재가 처음 보여준 건 그 구조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다른 곳에서도 싹을 틔웁니다. 부산의 항구, 서울의 강남, 인천의 부두, 공사판과 유흥가 재개발의 먼지와 네온 사인 속에서 이익이 커질수록 폭력은 더 정교해집니다. 몽둥이 대신 계약서가 나오고 칼 대신 인맥이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사업가인데 밤에는 조직인 사람들이 늘어나죠. 형님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정재 같은 사람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를 키운 건 시대였습니다. 부패한 공권력, 법이 작동하지 않던 거리, 권력이 필요할 때마다 어둠을 불러내던 정치, 그 모든 게 한 덩어리로부터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정재를 처형했으니 정의가 완성됐나? 아니죠. 정의는 사람 하나를 죽인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괴물은 다시 태어납니다. 동대문은 지금 화려합니다. 빛나는 건물, 쇼핑백 등 관광객 밤에도 환한 거리. 하지만 오래된 상인들 입에서는 가끔 이름이 흘러나옵니다. 그때 이정재가 있었지. 말끝이 흐려지고 술잔이 기울어집니다. 그 이름은 전설이라기보다 흉터처럼 남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경고로. 그리고 그 경고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권력이 자기 손을 더럽히기 싫어서 누군가를 불러내는 순간 그 누군가는 언젠가 권력을 탐하게 됩니다. 이정재가 그랬던 것처럼요. 나는 도구가 아니다 라고 믿는 순간 도구는 칼이 되고 칼은 주인을 노립니다. 형님들, 이 시리즈의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건 주먹 센 한 남자일까요? 아니면 그 남자를 필요로 했던 그 차가운 구조일까요? 다음 타겟 댓글로 던져주이소. 부산 항구를 삼켰던 남자든 강남 개발의 그늘에서 돈줄을 움켜쥔 놈이든 형님들이 지목하면 저는 그 어둠 끝까지 따라갑니다. 밤길 조심하십시오. 서울의 밤은 늘 차갑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엔 그 차가움이 다시 살아납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철문이 다시 닫히자 서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장사를 했고 신문은 다음 기사로 넘어갔고 권력은 또 다른 구호를 외쳤죠. 하지만 밤은 압니다. 한 사람의 목이 끊겼다고 해서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정재가 남긴 건 이름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회비라는 말로 공포를 포장하고 양복으로 폭력을 가리고 명분으로 죄를 씻어내는 방식. 그 방식은 너무 편리해서 너무 빨리 복제됩니다. 권력자들은 손을 씻고 싶어 했고 바닥은 먹고 살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 거래가 끊기지 않는 한 누구든 다시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정재의 부하들은 흩어졌습니다. 어떤 놈은 고향으로 내려가 술집 문을 닫고 조용히 살려고 했고 어떤 놈은 이름을 바꾸고 공사판으로 들어갔고 어떤 놈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옛날처럼 크게 웃지 못했을 겁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알았으니까요. 오늘은 우리가 끌려가지만 내일은 너희가 끌려간다. 그게 본보기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군수 앞발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던 시절 사람들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밤길이 덜 무섭다고, 이제는 질서가 돌아왔다고. 하지만 질서는 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는 자유일 때도 있고 침묵일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희생일 때도 있죠. 그리고 희생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어둠은 다시 기어나옵니다. 서울은 계속 커졌습니다. 빌딩이 올라가고 돈이 모이고 유흥가의 불빛은 더 화려해졌습니다. 화려할수록 그림자는 짙습니다. 그림자가 짙을수록 누군가는 그 안에서 사업을 합니다. 주먹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관리하고
돈줄을 잡고 공권력의 빈틈을 읽어야 합니다. 이정재가 처음 보여줬던 그 감각이 다른 얼굴들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조폭은 거리의 싸움꾼이 아니라 도시의 균열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됩니다. 어디에 공사가 붙는지, 어디에 술집이 몰리는지, 어디에 경찰의 시선이 느슨한지, 누가 누구의 약점을 쥐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주먹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오죠. 어쩌면 우리는 그 변화를 너무 늦게 알아차렸는지도 모릅니다. 이정재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열어젖힌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문 너머로 다른 도시의 네온이 번쩍입니다. 서울이 아니라 항구의 바람이 비릿한 곳, 밤마다 컨테이너 사이로 욕망이 새어나오는 곳, 그곳에서 또 다른 이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정재가 사라진 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괴물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항구의 밤은 서울보다 먼저 썩습니다. 바닷바람이 비릿하게 코를 찌르고 크레인의 붉은 불빛이 물 위에 길게 늘어집니다. 그 불빛 아래로 컨테이너가 움직이고 사람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낮엔 물건이 오가고 밤엔 욕망이 오갑니다. 그게 항구입니다. 이정재가 사라진 뒤 사람들은 잠깐 안심했습니다. 이제 깡패 시대 끝났다. 군홧발이 거리를 쓸고 지나갔으니까요. 하지만 군홧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둠도 같이 벌기 시작합니다. 돈이 흐르는 곳엔 늘 누군가가 손을 대거든요. 70년대, 80년대. 도시는 커지고 공사판은 늘어나고 유흥가는 더 밝아집니다. 네온은 더 화려해지고 술잔은 더 비싸집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을 지키는 방식도 바뀝니다. 예전처럼 길거리에서 주먹만 휘두르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관리라는 말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누가 가게를 열고 누가 문을 닫고 누가 사람을 들이고 누가 내보내는지 그 흐름을 잡는 놈이 이깁니다. 더 무서운 건 폭력이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전엔 맞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계약서 위에 찍힌 도장 소리만 들립니다.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누군가는 겁이 나서 충성합니다. 겉으로는 합법 속은 공포. 이정재가 처음 만든 포장법이 더 깔끔한 옷을 입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조폭은 거리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철문 안에서도 자랍니다. 교도소의 복도는 차갑고 그 차가움 속엔 또 다른 서열이 숨쉬죠. 밖에서 큰형님이던 놈이 안에 들어오면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대로 밖에선 이름 없던 놈이 안에서 규칙을 배워 나옵니다. 폭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뀝니다. 철창을 지나면서 더 단단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도시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서울은 강남으로, 돈은 더 빠르게, 더 크게 움직입니다. 부산은 항구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밤이 두꺼워집니다. 항구는 물건이 쌓이는 곳이 아니라 비밀이 쌓이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사람들은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해야 살 수 있는 밤이 있으니까요. 형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이소. 다음 무대는 서울이냐 부산이냐, 여러분이 찍는 도시부터 그 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이정재 이후의 시대는 더 나아졌을까요? 아니면 더 교묘해졌을까요? 누구도 대놓고 정치 깡패라 불리지 않게 된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무릎을 꿇게 된 건 아닐까요? 항구의 크레인이 또 한 번 삐걱거리며 돌아갑니다. 바다 위 네온이 흔들립니다. 그 불빛 아래 누군가는 웃고 있습니다. 서울이 만든 방식, 부산이 키운 야망, 그 둘이 만나는 순간 새로운 전설이 시작됩니다. 그 전설의 이름은 왜 하필 항구에서 먼저 불렸을까요? 부산의 밤은 파도 소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가 부딪히는 둔탁한 금속음, 항구 크레인의 삐걱거림, 그리고 사람들의 숨을 삼키는 짠내로 시작하죠. 낮에는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밤에는 돈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아는 놈들이 진짜 부산을 놉니다. 서울이 정치로 어둠을 키웠다면 부산은 항구로 어둠을 불렸습니다.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현금이 돌고 술집 불빛이 더 밝아질수록 누군가는 그 길목에 서서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말은 하나입니다. 관리. 그 중심에 칠성파가 있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 서면의 네온 아래에서 칠성파는 밤에 교통정리를 맡았죠. 겉으로는 사고가 안 나게 하는 사람들, 속으로는 사고가 나면 처리하는 사람들. 질서라는 말 참 편합니다. 피는 안 보이게 가리고 돈은 보이게 모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질서의 꼭대기에 이름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강환. 부산 바닥에서 사람들은 그를 회장이라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무서운 건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두려워서죠. 그는 소리 지르는 보스가 아니었습니다. 호통보다 조용한 호출이 더 무서운 법. 한 번 불리면 다음날 자리에 없다는 소문. 소문은 증거가 없어서 더 빨리 퍼집니다. 부산의 바닷바람은 말이 없고 말이 없는 만큼 입이 많아지니까요. 이강환은 싸움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요란하게 부딪히면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오면 돈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어디를 막고 돈은 어떤 길로 모이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 주먹보다 장부가 먼저 움직이는 방식. 이정재가 서울에서 보여줬던 기업형 바닥이 부산에서는 항구의 규모만큼 더 날카롭게 자라난 겁니다. 하지만 부산은 한 조직이 혼자 먹기엔 너무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가 있고 유흥가가 있고 재개발이 있고 사람들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의 틈으로 또 다른 이름이 올라옵니다. 신이 10세기파. 젊고 거칠고 무엇보다 물러서지 않는다는 평판. 바닥은 늘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불패전설 전국구. 하지만 그 말 뒤에 남는 건 늘 같은 것뿐이죠. 빚, 공포, 그리고 끝나지 않는 원한. 둘의 충돌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올라온 열 오래 묵은 시선, 그리고 작은 모욕 하나, 가게 앞을 스쳐 지나가는 눈빛, 술자리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누가 누구를 무시했다는 소문. 부산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무도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모두가 전쟁인 걸 아는 방식으로. 형님들, 여기서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한 도시의 밤을 둘로 나누면 누가 먼저 양보할까요? 대답은 뻔합니다. 아무도요. 세상은 나중에 그 시절을 영화로 기억합니다. 친구, 남자들의 의리, 눈물 배신. 하지만 진짜 바닥의 기억은 그보다 차갑습니다. 의리는 장식이고 계산이 뼈대였으니까요. 누가 항구의 길목을 쥐느냐, 누가 밤에 현금 창고를 장악하느냐. 그 단순한 질문이 부산을 수십 년 동안 갈라놓습니다. 경찰의 단속은 늘 뒤늦게 따라왔습니다. 누군가 크게 흔들리고 나서야 확성기와 수갑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조직은 더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더 조용해지고 거래는 더 단단해지고 괜히 끼지 말아라는 말이 도시의 상식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 남포동의 골목에서 첫 번째 선이 넘어갑니다. 그 선을 넘은 쪽은 누구였을까요? 칠성파였을까요? 신이 10세기파였을까요? 아니면 둘을 뒤에서 밀어붙인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걸까요? 부산의 30년을 피로 적실 전쟁. 그 시작을 우리는 지금 어디서부터 봐야 할까요? 비가 내리던 남포동 골목 간판 불빛이 물웅덩이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떨림을 네온의 춤이라고 부르지만 바닥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경고. 처음엔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항구 쪽 일감 하나, 컨테이너가 들어오는 시간, 하역 인부들이 붙는 자리, 뒷돈이 흘러들어가는 구멍. 누군가가 그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웃으면서 말했죠. 그 손가락 부러질 수도 있다. 칠성파는 오래된 질서였습니다. 오래된 질서는 스스로를 법이라고 믿습니다. 신이 10세기파는 새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칼날은 법을 믿지 않습니다.
그 둘이 같은 밤을 공유하는 순간 부산은 숨을 삼켰습니다. 술집 문이 쾅 닫히고 테이블이 넘어졌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누가 먼저 멱살을 잡았는지, 누가 먼저 욕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선이 넘어갔다. 그 다음부턴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게 앞에 서 있던 얼굴이 바뀝니다. 평소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던 놈들이 그날은 오래 서 있습니다. 사장들은 장사를 하면서도 문 쪽을 자꾸 봅니다. 손님들은 술을 마시다가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립니다. 어떤 밤에는 음악이 갑자기 꺼지고 누군가 말합니다. 오늘은 일찍 닫자. 그 말이 부산에서는 생존의 기술입니다. 항구 쪽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흐릅니다. 하역장 관리자, 운전기사, 창고 사람들. 그들은 바람보다 빠르게 소문을 옮깁니다. 누가 누구 편인지, 누가 어제 누구와 악수했는지, 누가 오늘 누구를 피했는지. 이 도시는 사람보다 소문이 먼저 움직입니다. 경찰도 눈치를 챕니다. 하지만 경찰의 눈치는 늘 늦습니다.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미 밑바닥에서 판이 짜여 있거든요. 단속이 들어오고 수갑이 채워지고 뉴스가 한 줄 나갑니다. 그런데 밤은 묻습니다. 잡힌 건 말단이지 진짜 손은 어디 있나. 그리고 그 손은 늘 깨끗한 척합니다. 식당 안쪽 방, 두꺼운 커튼, 잔이 부딪히는 소리. 거기서 사람들은 폭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구역 수익 손해 체면, 체면이란 말이 나오면 피가 날 일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중간에 끼인 사람들은 더 괴롭습니다. 술집 사장, 노래방 실장, 택시 기사. 누구 편도 아니고 싶지만 누구 편이냐는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대답을 망설이는 순간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 표정 하나가 밤을 얼립니다. 형님들, 여기서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이소. 부산 같은 도시에서 진짜 무서운 건 주먹입니까? 아니면 소문입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밤이 다가옵니다. 비가 더 굵어지던 어느 날, 남포동과 항구를 잇는 길목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겉으로는 술 한 잔, 화해 한마디, 속으로는 서로의 숨소리를 세는 자리. 누가 먼저 고개를 숙일지,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일지, 누가 먼저 뒤로 물러설지.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오지 않습니다. 와야 할 사람이 비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더 무섭습니다. 빈자리는 누군가가 다른 선택을 했다는 뜻이니까요. 부산의 전쟁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큰 폭발이 아니라 작은 결석 하나로. 그 결석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겁이었을까요? 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누군가가 첫 장을 찢어놓은 걸까요? 그 결석은 겁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바닥에서 겁먹고 안 나오는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그 결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늘 누군가의 피로 값을 치르죠. 남포동의 밤은 그날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음악이 작았고 웃음도 얇았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는 시간이 빨라졌고 택시기사들은 골목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오늘은 뭔가 터진다. 와야 할 사람이 오지 않은 자리. 그 빈 의자 하나가 도시를 흔듭니다. 빈 의자는 모욕입니다. 바닥에서 모욕은 돈보다 비쌉니다. 모욕을 그냥 넘기면 다음엔 구역이 넘어가고 그 다음엔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러니 누구든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순간 끝이니까요. 그날 밤 누군가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참 잔인하죠.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단어니까요. 부산의 전쟁은 총소리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선으로 시작합니다. 전화 한 통, 짧은 지시, 그리고 움직이는 발. 술집 앞에서 누군가가 어깨를 부딪힙니다. 평소라면 죄송합니다. 로 끝날 일을 그날은 끝내지 않습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누가 먼저 고개를 돌리느냐. 그 한 번의 시선 싸움이 칼날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소문이 퍼집니다. 우리 쪽 애 하나가 맞았다. 바닥은 맞았다는 말로 시작해서 결국 죽었다는 말로 끝납니다. 그 사이의 진실은 아무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소문이 곧 명분이 되니까요. 칠성파는 오래된 조직입니다. 오래된 조직의 강점은 줄입니다. 구역의 가게들, 항구의 인맥, 돈줄의 뿌리. 그 줄이 당겨지면 도시가 같이 흔들립니다. 신이 10세기파는 젊습니다. 젊은 조직의 강점은 속도입니다. 속도가 빠르면 경찰보다 먼저 움직이고 소문보다 먼저 자리를 차지합니다. 둘은 서로 다른 무기로 싸웁니다. 하나는 뿌리로, 하나는 칼끝으로. 그 무기가 부딪히는 순간 부산은 둘로 찢어집니다. 그때부터 누구 편이냐라는 질문이 시작됩니다. 대답을 피하면 양쪽에서 의심받습니다. 대답을 하면 반대편에서 찍힙니다. 술집 사장들이 밤마다 손을 떱니다. 노래방 실장들이 문을 잠그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택시 기사들이 뒷좌석을 힐끗힐끗 봅니다. 이 도시는 더 이상 밤을 즐기는 도시가 아닙니다. 밤을 견디는 도시가 됩니다. 경찰은 단속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단속은 늘 늦습니다. 이미 바닥은 선 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요란하면 잡힙니다. 그래서 조용히 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편 웃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이용하는 사람들, 정치인, 사업가, 브로커. 그들은 싸움을 말리지 않습니다. 싸움이 커질수록 누군가는 이익을 보니까요. 바닥이 피를 흘릴 때 위에서는 계약서가 움직입니다. 그게 가장 더러운 구조입니다. 형님들, 여기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전쟁을 만든 건 두 조직일까요? 아니면 두 조직을 서로 부딪히게 한 보이지 않는 손일까요? 댓글로 형님들 생각 남겨주이소. 여기서부터는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범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석에 진짜 의미가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사라진 사람은 단순히 안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편에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제 시작하자. 부산의 30년 혈전. 그 첫 장은 이렇게 찢겼습니다. 한 사람의 결석, 한 도시의 침묵, 그리고 두 조직의 자존심. 그 다음 장에서 누가 먼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는지 우리는 그 이름을 듣게 될 겁니다.